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AI를 위한 엄격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다시 말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이 보편화됨으로써 기존에 풀지 못하던,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던 그러한 소프트웨어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전에 하지도 못하던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죠. 또한 이러한 AI 기반 그런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자율주행이라든가 의료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AI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니까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AI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불확실성 혹은 비안전성에 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법, 테스팅 기법, 또 혹은 VMware 기법이 새로 개발되는, 다시 말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에는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개발되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AI를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기존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법이 어떤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AI 개발에는 왜 효과적이지 못한지를 설명드리겠고, 또 특히 포멀 메소드 관점에서 정형 기법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거리들이 남겨져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AI를 개발하는 방법과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시스템들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또 의료 메디컬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많은 시스템들이 소프트웨어로 지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특히 AI에 의해서 지어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검증하거나 테스팅하기 위해서 클래시컬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법이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지난 70년간 반세기 이상의 어떤 프로그래밍 개발 방법론들을 쭉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펑셔널 기반의 포트란부터 시작해서 또 C나 C++, 다양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리고 최근에는 뭐 파이썬이나 또 아주 리그러스한 랭귀지 등이 존재하고 있죠.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기 위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어떠한 랭귀지를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컴퓨터 시스템들은 여러분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어떤 프로그램 특정 방식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또 그런 기술한 것을 이제 어떤 기계어로 해석을 해서 컴퓨터는 여러분의 명령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또 여러분께서 의도한 방식대로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프로그램 패러다임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발전해 왔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죠. 제일 처음에는 기계어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클래식한 프로그램 랭귀지, 포트란이나 파스칼이나 뭐 C나 C++ 이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HTML이라든가 CSS 또 PHP 그와 같은 좀 더 상위 레벨의 마크업 랭귀지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마크업 랭귀지들은 사실상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또 이제 이것을 수행하는 인터프리터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버추얼 머신이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상당히 상위 레벨에서 여러분께서 명령어만 내리면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가 실행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또 여러분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또 반면 여러 가지 시큐리티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대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재 최신의 어떤 프로그램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머신러닝 기법, 다시 말해서 어떤 데이터 기반의 프로그래밍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프로그래밍 기법은 기본적으로 AI라는 것을 백그라운드로 두고 있는데요. 사실 AI는 기존에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은 어떤 소프트웨어는 AI가 아니냐? 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AI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규칙 기반의 AI와 그리고 어떤 학습 기반의 AI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패러다임,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러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랭귀지로 바꾼 다음에 실행시키는 것, 우리는 보통 그것을 규칙 기반의 프로그램 기법이라 부르고요.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의 피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학습 기반의 패러다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우리는 AI 혹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 부르는 것이죠. 그럼 Artificial Intelligence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머신에게 어떤 주입시키는 것, 머신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통 AI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AI는 여기 나온 정의처럼 어떤 머신에 의해서 수행되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은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머신러닝에서 입력으로 주어지는 것은 데이터이고 또 이 데이터가 레이블링 되었을 때 어떤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지도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데이터의 패턴을 읽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마디로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고 트레이닝 데이터의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패턴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법을 우리는 머신러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시컬한 프로그래밍 기법과 그리고 머신러닝 기법의 프로그래밍 기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클래시컬한 프로그래밍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람에게 리퀘어먼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리퀘어먼트는 사람에 의해서 해석돼 있죠. 이 리퀘어먼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돼야 되는지 사람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알고리즘, 어떤 문제를 수행하는 절차를 프로그램 랭귀지로 바꾼 것이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디시전 알고리즘이 되는 것이고요. 이 디시전 알고리즘에 새로운 입력이 주어지면 그 새로운 주어진 입력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기존의 클래시컬한 프로그래밍 방법 혹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에 의한 방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혹은 머신러닝 아키텍처 혹은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머신러닝 아키텍처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패턴을 읽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가 레이블링 되었다면 자, 데이터의 특징을 보고서 그 레이블과 매핑을 시키도록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와 어떤 레이블과의 관계를 학습한 것을 우리는 자, 어떤 머신이라고 부르거나 뉴럴넷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바로 디시전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의 특징을 보고서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디시전 알고리즘이 우리가 얘기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혹은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이라 하겠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죠.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디시전 알고리즘, 데이터 기반의 디시전 알고리즘이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머신러닝은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래밍 방법과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아주 오래된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다양한 토픽들이 있죠. SAT라든가 SMT, ILP, CP, 그리고 기존의 머신러닝, 그리고 뉴럴넷을 사용한 머신러닝 등등의 상당히 많은 디시전 프로시저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어떤 리퀘어먼트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디시전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주는 것이죠. 또 여러분께 작성하시는 많은 프로그램 역시 문제가 주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에게 주거나 답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신 여러 가지 토픽들은 어떤 리퀘어먼트를 작성을 하면 또 그 리퀘어먼트에 맞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신 디시전 프로시저에는 SAT나 SMT, 심지어 머신러닝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어떠한 프로그래밍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자면 기존의 AI는 어떤 규칙 기반의 AI가 있을 수 있겠고 혹은 또 훈련 기반의 AI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은 기본적으로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이 주어지면 사람이 그 스페시피케이션 리퀘어먼트를 해석을 해서 알고리즘을 직접 작성을 해서 프로그래밍해서 그 프로그래밍이 디시전 프로시저가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머신러닝 기반, 다시 말해서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은 사람이 데이터를 주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패턴을 해석을 해서 그 패턴을 분석해서 어떤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그 특징에 맞는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특징에 맞는 답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머신러닝 기반의 프로그래밍 개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AI 소프트웨어, 특히 머신러닝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분야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사람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제어하는 시스템을 보통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가리킵니다. 특히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사람과 인터랙션하고 사람이 인풋을 주고 또 그 인풋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기기를 제어하거나 또 사람에게 어떤 응답을 주거나 또 사람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든 소프트웨어가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다시 말해서 이 CPS는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예로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자동차, 좀 큰 자동차, 고급진 자동차는 최소한 92개 이상의 CPU가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하면서 여러분의 차를 운행하게 도와줍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90개의 컴퓨터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CPS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들은 계속 진화하고 계속 여러분에게 입력을 주고 또 심지어 스스로 학습하거나 스스로 어댑테이션을 해 나갑니다. 약간 머신러닝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하죠.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들은 계속 진화합니다. 또한 이 CPS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많은 전기 시스템, 전력 공급 시스템들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당합니다. 일례로 몇 년 전에 뉴욕에서 대정전이 발생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에 의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타는 많은 비행기의 거의 80% 비행기를 개발하는 비용 중에 80% 이상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고,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깊은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들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CPS 시스템의 어떤 failure, 고장은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고요. 로켓을 부술 수 있겠고요.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패스파인더와 같은 우주 개발의 프로젝트를 망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기라면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경우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물적 또 인적 재산 피해가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왜 더 심각해지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소 조그만 자동차를 할지라도 200만 란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60개 이상의, 혹은 그랜저와 같은 경우라면, 혹은 제네시스와 같은 경우라면 90개 이상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는 제어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사람이 어떤 미스테이크, 다시 말해서 에러를 유발시키는 경우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때 어떤 잘못이 들어간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는 그런 에러의 어떤 취약성을 보이는 것이죠. 또 머신러닝 같은 게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많은 자동차 시스템, 특히 ADAS, 이를테면 거리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면, 혹은 여러분의 핸들을 잘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어떤 레인을 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자동차라면, 사실은 머신러닝 테크닉에 의한, 데이터 기반에 의한, 데이터 드리븐에 의한 어떤 알고리즘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인지 쪽에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는 머신러닝 테크닉, 그리고 특히 CNN과 같은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이런 머신러닝 테크닉을 내가 사용한다고 하면 많은 데이터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많은 데이터는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일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시킨 일부분의 패턴을 학습한 것이 머신러닝 테크닉인 것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머신러닝 테크닉은 리밋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머신러닝에 기반한 어떤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에러에 취약한 것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에러가 잠재적인 시스템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혹시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에러가 발현이 돼서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사고로,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예를 볼까요? 이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버 볼보 XC90, 다시 말해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해서 제어된 우버 시스템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지금 우버 운전사가 약간 딴청을 비우는 사이에 화들짝 놀랍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머신러닝 테크닉에 의해서 분명히 이 우버 시스템은 일부분의 소프트웨어는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어떤 이유 때문이론가 사람이 죽는 사고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버, 볼보 X90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볼보 X90에 붙여진 다양한 장치를 보여주는데 우버가 이렇게 개조를 한 것이죠. 라이더도 붙이고 전방 카메라도 붙이고 또 360도 레이더도 부착이 되어 있네요. 또 천장에는 GPS가 있고 다양한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시스템을 전체를 감시해 가면서 자율주행하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제 보행자가 길을 건너게 되었고요. 이 볼보 X90는 어떤 오토메이트 드라이빙 모드였고요. 드라이브는 운전사는 잠시 앞을 보는 것을 네글릿, 다시 말해서 전방 주시를 태만했다는 것이죠. 결국 사고가 났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이 우버 볼보 X90는 올바른 디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못 봤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며, 내가 앞에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 내가 앞에 보고 있는 것을 분간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드라이버에게 드라이빙 컨트롤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버는 어땠습니까? 네, 앞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잠시 전방을 주시를 태만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볼보 X90에는 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이 있었고요. 이것은 1.3초 내에 앞에 있는 콜리전을 식별을 하고 액티베이트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버가 이 시스템을 개조하면서 이 시스템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개조하면서 이 ABS의 어떤 기능을 디세이블 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동작하지 않도록 한 것이죠. 이것만 동작했다 하더라도 아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자율주행 시스템을 너무 믿다 보니까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디액티베이션 시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볼보 X90에 부착된 사물을 인지하는 어떤 AI가 잘못 판단했고,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내가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죠. 구분하지 못하니까, 드라이빙 컨트롤을 드라이버에게 넘기려고 했는데, 드라이버는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볼보 X90에는 AEBS가 있었는데 그것을 디액티베이션 시킨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실까요? 이것은 테슬라의 또 다른 예인데요. 이것은 1918년도에 아침 나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클은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로 운행이 되었고, 여기 쭉 앞으로 가다가 이게 가드레일입니다. 가드레일 중앙 분리대인데 중앙 분리대를 그냥 크래시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애플 직원이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뭘까요? 네, 원인은 간단합니다. 이 드라이버가 이 비클이 이제 회사로 갈 때에 불행하게도 아침 나절에 해가 뜨는 방향으로 차가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방향으로 차가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전방을 살피는 비전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것이 디세이블 된 겁니다. 왜냐하면 햇빛에 반사가 돼서 내가 앞을 봐야 되는데 마치 눈이 부신 것처럼 그 카메라가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있게 된 겁니다. 이건 테슬라의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2016년 5월에 발생한 오토파일럿 모드에 있던 테슬라 모델 S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차가 아주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죠. 그 이유가 이 차가 가운데 보시는 이 트레일러를 그대로 이제 추돌하다 보니까 이제
차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운전자가 사망에 된 케이스입니다. 문제가 뭐였나요? 예, 여기 그 트레일러를 보시면 이것이 회색이죠. 또 이것이 약간 어두운 데가 아니라 밝은 데서 보면 약간 하늘색 혹은 밝은 내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에 학습된 많은 데이터가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했는가 하면 하늘로, 다시 말해서 스카이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디 열려있는 공간인가 보다 하고서 그냥 추돌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는 구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웨이모, 구글에서 셀프 드라이빙 카가 2016년도에 이제 추돌한 경우인데 이것은 좀 다릅니다. 사실 이 자동차는 아주 규칙을 잘 지키는 자동차였고요. 또 비교적 학습이 잘 돼서 표지판을 잘 읽고 또 차선을 잘 따라서 운행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버스 운전사가 조금 좀 부주의하게 운전했는데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이 버스를 자율주행 시스템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만 제대로 운전하면 된다라는 가정하에 운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추돌하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자, 이러한 AI 관련된 사고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드라이버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대한 어떤 그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드라이버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스템의 세이프티를 과신한 경우였고요. 하지만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컨트롤 시스템들은 그것의 세이프티를 충분히 보장할 만큼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AI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의 AI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데이터는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AI가 개발될 때에 모아진 데이터의 한정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AI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극히 일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AI 시스템들은 계속 이벌브하는, 진화하는 시스템이고 이 진화하는 시스템이 물론 언젠가는 좀 더 안전해지겠지만 그러한 한정적인 데이터로 학습된 AI,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은 사실은 굉장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만든 규칙 또 사람이 분석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러한 규칙을 자세히 뜯어보고 또 그러한 흐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양한 테스팅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것들을 분석하고 검증하면 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AI 기반의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 특히 한정적인 데이터로 학습한 이 AI 시스템은 그러한 기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